경제 위기는 결코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찾아오지 않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야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듯 위기의 실체는 모든 거품이 꺼진 뒤에야 비로소 그 참혹한 민낯을 드러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묘한 침묵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정부와 주요 언론이 발표하는 것이 경제 지표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나아지셨습니까? 통계가 말하는 회복과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이 거대한 괴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숫자가 주는 안도감 뒤에 숨겨진 통계청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붕괴를 추적하려 합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통계를 만드는 기준은 언제든 진실을 가리는 가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착시는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양극화가 극심해질수록 평균값은 대다수 국민의 현실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상위 1%의 자산과 소득이 폭증하면 하위 99%가 가난해져도 국가 전체의 평균 소득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보여주는 지표의 호조세는 수출 대기업과 자산가들의 방어력이 만들어낸 숫자일 뿐, 골목 상권과 중산층 가계부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지표들의 산출 방식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주거비용이나 대출이자 비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생존 비용의 폭등을 감추고 있습니다. 실업률 통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 1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통계 기준 덕분에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단기 아르바이트와 노인 일자리만 늘어나도 고용 지표는 역대 최고라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차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차단하는 진통제와 같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쳐 더 큰 파국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집안은 이미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연쇄 폐업은 통계 그래프의 완만한 곡선 아래에서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2008년 금융위기 전야에도 지표들은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괴리감은 다가올 거대한 충격의 전조 증상일지 모릅니다. 오늘 다큐멘터리에서는 정부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화려한 겉포장지를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들을 하나하나 해체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생존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평온해 보이는 지표 아래에서 위기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고듭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징후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부채와 실질 소득의 처참한 붕괴입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경고는 이제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치명적입니다. 바로 부채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층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
좀비 가구로 전락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라는 임시 방편 덕분에 통계상 연체율은 착시 현상처럼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터지기 직전에 압력솥에 억지로 뚜껑을 눌러 닫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위기의 징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급감하고 매물은 쌓여가는데 호가 위주의 통계는 시장이 마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의 혈맥이라 불리는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부실은 이미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과 증권사들이 떠안고 있는 PF 잔액은 언제든 뱅크런을 촉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동네 작은 은행들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위기는 국가 경제의 중추인 건설업과 금융업이 동시에 마비될 수 있는 거대한 파동입니다.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는 유효 수요층의 구매력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진실은 고용 통계에 숨겨진 청년 세대의 절망입니다. 정부는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실상은 60대 이상의 공공일자리와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당이 노동이 통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허리인 3040 세대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구직 자체를 포기한 쉬었음, 인구는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터 대신 고시원과 방 안으로 숨어들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 사실상 멈춰 섰음을 의미합니다. 소비의 주체인 청년들이 지갑을 닫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축 사회로의 진입은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가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상실했음을 시사합니다. 외환시장 역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반도체 착시 효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과거 위기 때나 보던 1,400원 선을 위협하며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시장 참여자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자본을 유출시키고 있습니다. CDS 신용부도 스왑 프리미엄은 안정적이라 하지만 실물 경제에서 느끼는 달러의 압박은 1997년 IMF 전야의 서늘한 기운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출 대기업의 성과에만 의존하는 외끌이 구조 속에서 내수 시장은 이미 공동화, 콩동화되고 있으며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통계청의 3%대 발표가 무색하게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평온을 말할 때 당신의 통장은 이미 재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에는 일정한 물리적 법칙이 존재합니다. 바로 유동성의 역습과 레버리지의 저주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동력은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저금리를 기반으로 한 무한한 빚의 확장이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부채가 레버리지가 되어 부를 증폭시키지만 금리가 인상되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 부채는 가계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늪으로 변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충격의 작동 원리는 바로 이 역회전하는 톱니바퀴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유동성은 급격히 얼어붙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이자 비용으로 흡수됩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빠져나가면 내수 소비가 죽고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며 이는 다시 고용 악화와 임금 정체로 이어지는 가혹한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이 메커니즘에서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입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자산 효과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지만 하락기로 접어들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은행은 대출금 회수 압박을 가하거나 가산 금리를 높입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 부담만 커지는 상황. 이른바 역자산 효과가 발생하면서 중산층의 붕괴가 가속화됩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는 이 충격을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전세금은 사금융의 성격을 띠는데 집값이 전세가 이하로 떨어지는 역전세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지면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이 아닌 개인과 개인 사이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시스템이 보호할 수 없는 사적 채무의 붕괴는 사회적 신뢰 자본을 순식간에 파괴합니다. 또한 기업 부문에서는 한계 기업에 몰락이 충격을 전달합니다. 저금리 시절 저렴한 이자로 연명하던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고금리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이 무너질 때 발생하는 충격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직 계열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중소협력업체들의 붕괴는 곧바로 대기업의 공급망 차질과 제조 경쟁력 약화로 전이됩니다.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이게 되고 이는 건전한 기업들까지 자금난에 허덕이게 만드는 신용경색을 초래합니다. 피가 돌지 않는 몸이 괴사하듯 신용이 경색된 경제 시스템은 멀쩡한 조직부터 차례로 마비시키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환율과 금리의 역설에서 옵니다.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며 원화 가치는 폭락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치솟아 다시 서민 경제를 타격합니다. 반대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에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갇힌 상태. 이것이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충격의 핵심 동력입니다. 통계는 매달 발표되는 단편적인 수치로 이 거대한 흐름을 단절시켜 보여주지만 수면 아래에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이 위기의 기어들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로 파국을 향해 회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리듬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의 경제 기반이 탄탄하다고 믿지만 과거 국가 부도를 겪었던 나라들도 위기 직전까지는 비슷한 자기 최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는 페소화 가치를 달러에 고정하는 강력한 화폐 개혁으로 한때 남미의 호랑이라 불리며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과 대외 부채 누적은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국가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산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중산층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비극은 생산성 향상 없는 부채 중심의 성장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고장입니다. 그리스의 사례는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00년대 초반 유로존 가입 이후 그리스는 저금리로 조달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화려한 호황을 누렸습니다. 통계상 경제 성장률은 유럽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 내면은 비대해진 공공부문과 부패한 세금 시스템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그리스 국민들은 혹독한 긴축 정책 아래에서 연금이 삭감되고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인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스는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 역시 정치가 경제의 논리를 압도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었을 때
통화 가치가 어떻게 휴지통으로 직행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외환 보유고를 근거로 낙관론을 펼칩니다. 하지만 한국의 위기는 이들 국가와는 또 다른 양상을 띱니다. 아르헨티나가 재정 부실의 위기였다면 한국은 민간 부채의 위기입니다. 국가가 짊어져야 할 복지와 비용을 가계가 빚으로 대신 짊어지며 버텨온 구조입니다. 이는 정부 지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생존 토대를 갉아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외환보유고 역시 숫자상으로는 4천전억 달러를 상회하지만 위기 시 즉각 동원 가능한 가용자산과 유동성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인구 구조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가들은 적어도 젊은 층의 노동력이 하부 구조를 지탱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시간적 여유와 성장 잠재력이 고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젊은 노동력과 금 모으기 운동으로 상징되는 국민적 역동성이 회복의 발판이 되었지만 지금의 한국 경제는 늙고 병든 거인과 같습니다. 글로벌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된 진실은 하나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고 통계의 조작으로 진실을 가리기 시작하는 순간 파국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임계점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가 한국 경제의 본체에 충격을 가하기 시작하면 그 파괴력은 단순히 숫자의 하락을 넘어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내수 경제의 모세 혈관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고착화되면서 가계는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부터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상점들이 줄지어 문을 닫는 상권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합니다. 통계상으로는 서비스업 생산 지표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수십 년간 일궈온 중산층의 삶의 터전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비명이 들려옵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곧 가계대출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체를 압박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진실은 사회적 이동성의 완전한 차단입니다.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넘어 수축 국면에 진입하면 자산이 없는 청년 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상층부로 진입할 수 없는 신분 고착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월급만으로는 치솟은 주거 비용과 물가를 감당하기 벅찬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희망 대신 체념을 선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위축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인구 절벽으로 직결됩니다. 0.6명대까지 떨어진 합계 출산율은 경제적 위협이 생존 본능을 압도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극단적인 통계적 비극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에는 미래 투자가 사라지고 노동력 부족은 잠재 성장률을 더욱 갉아먹는 치명적인 하강 나선에 빠지게 됩니다. 기업 생태계의 양극화 또한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대기업은 살아남겠지만 그들에게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는 수만 개의 중소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국내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됩니다. 결국 한국 경제는 겉으로는 화려한 수출 실적을 자랑하면서도 속으로는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이 말라가는 풍요 속의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낙수 효과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며 분수 효과를 기대하기엔
가계의 소비 여력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영향은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로 귀결됩니다.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는 복지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료, 교육, 치안 등 공공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각자 도생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더 이상 공동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통계청의 그래프가 우하향을 그리는 매 순간, 누군가의 부모님은 치료비를 걱정하고, 누군가의 자녀는 꿈을 포기하며,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합니다. 경제 붕괴는 숫자의 파산을 넘어 한 시대가 쌓아 올린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불안감은 단순한 기후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위기가 임계점에 다다를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내놓는 처방전은 대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환부를 도려내는 구조 조정과 당장의 파국을 막기 위해 돈을 푸는 연명 치료입니다. 불행히도 현재 한국의 정책 당국은 후제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가계부채 억제라는 명분 아래 금리를 인상해 왔지만, 동시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막대한 정책 금융을 쏟아붓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엑셀을 밟는 격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엇박자는 시장에 정부는 결코 집값이 떨어지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가계가 빚을 내어 버티는 시간을 벌어줄 뿐 근본적인 부채 해결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역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강력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긴축의 고삐를 조일 때,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붕괴를 우려해 선제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 시달려 왔습니다. 만약 정치적 압력에 밀려 성급하게 금리를 낮춘다면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폭락이라는 더 큰 재앙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한다면 한계치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신용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건전 재정이라는 구호 역시 세수 결손이라는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세금이 거치지 않으면서 정부가 위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급격히 고갈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위기의 본질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 통계적 마사지와 단기 대책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만기 연장은 부실을 미래로 이연시킬 뿐이며, 청년 일자리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대환대출 같은 임시 방편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대응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며 노동과 교육 구조를 개혁하여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선거와 지지율이라는 정치적 논리 앞에 이러한 근본 처방은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정치권은 서로의 책임 공방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관료들은 자신의 임기 내에만 폭탄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대응 방식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적자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정부의 앵무새 같은 답변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했던 발언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정책 당국이 통계 뒤에 숨어 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최후의 방어선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시스템이 스스로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 고통은 고스란히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린 개인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시스템이 더 이상 개인의 삶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시대, 이제 우리는 각자 도생을 넘어선 치밀한 생존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입니다. 저금리와 고성장 시대에 통용되던 빚내서 자산에 올인하는 전략은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쫓기보다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통계가 가린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견디기 위해서는 내 자산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에 자산의 대부분이 쏠려 있다면 이는 위기시 대응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자산의 일정 부분을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안전자산이나 달러, 금과 같은 외화 자산으로 분산하여 한국 경제의 변동성 리스크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채의 다이어트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환경은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물가가 잡히지 않거나 물가가 잡히더라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저성장 고물가의 늪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는 부채는 가계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됩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 이상의 대출은 과감히 정리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저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경제 공부에 투자해야 합니다. 경제 지표의 행간을 읽는 능력을 키워 정부의 발표 뒤에 숨은 진짜 시그널을 포착하는 경제적 문해력이야말로 위기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는 직업적 유연성과 인적 자본의 강화입니다. 기업의 도산과 산업 구조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내 직장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본업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거나 시장 가치가 높은 분야로 끊임없이 자신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경제적 붕괴 상황에서는 화폐 가치는 떨어져도 기술과 지식을 가진 개인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여 특정 조직이나 산업의 위기가 내 삶 전체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경제 위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통계 숫자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될 때 군중 심리에 휩쓸려 패닉셀링에 동참하거나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부의 재편을 동반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붕괴된 자산 가격이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재앙이 됩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숫자의 함정을 파악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상태에서 차분하게 다음 수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거대한 폭풍우를 뚫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통계라는 화려한 장막 뒤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서늘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숫자는 때로 진실을 말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유예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1997년의 겨울이 그러했듯 대다수 서민이 위기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탈출구가 닫힌 뒤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고요함은 안정이 아니라 거대한 해일이 들이치기 직전 바닷물이 바닥까지 빠져나가는 정막과 닮아 있습니다. 정부의 낙관적인 발표와 통계청의 완만한 그래프를 믿고 안주하기에는 우리가 처한 구조적 모순이 너무나 깊고 날카롭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축소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빚은 늘어나며 성장의 엔진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예보가 반드시 우리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통계가 숨긴 민낯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생존은 시작됩니다. 시스템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를 때 비로소 숫자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일 아침 뉴스에서 발표될 수정된 통계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당신의 삶을 지탱할 진짜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만 가혹한 시련 뒤에 보상을 허락해 왔습니다. 부디 이 경고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